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생존 우선순위는 뉴스들을 소리내어 읽어서 제가 일단 이해하면서 이해함으로써 발생되는 제 이해력 내지 이 견해를 또 피력하는 제 스스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획, 주야장천, 반기업법 쏟아내며 성장 TF 띄운 이정부, 원승일 디지털타임스 8월 5일자입니다. 정부가 경제 형벌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이중적인 형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보일러 켜놓고 에어컨 틀어놓은 것처럼 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정확히 어떤 방향으로 가려는지 헷갈린다며 정부 전략이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신규 투자를 늘리고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 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일괄적인 형사책임을 완화 또는 면책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체제를 제재를 한 뒤 형벌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재부터 해놓고 형벌을 적용한다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기업의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전환한다. 배임죄 또한 기업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화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무슨 정책을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법은 기업하기 어렵게 해놓고 위반하면 징벌적 과징금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그래야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법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되면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법이 강화될수록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많아지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 대통령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 엄정 수사하라. 김신현보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8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은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줄 만한 사안이었다. 이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리는 국정위에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정책 분야를 담당하면서 정부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날 프로젝트 참여 기업 주식을 사들인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여론이 악화되면 개혁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칸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좌진 명의로 주식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 그리고 김태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는 제목만 가져왔습니다. 포스코 ENC 인명사고의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방안 모두 보고하라. 이것이 이춘석 의원인 것 같은데요. 욕심꾸러기 같이 생기긴 생겼네. 뒤에 있는 뭐 사람이 기자인 것 같은데 엄청 아주 잘 지켰네요. 째려보는 이런 건데요. 정권 출발한 지 이제 뭐 2달 돼가나 하는데 벌써 이렇게 부정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집니다. 만약에 공공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한다면 그러면 공인도 차기 차명 투기를 한다. 왜냐하면은 그 원인 가정은 개인 이기주의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어떤 정권 하에서도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방책은 뭐냐? 캄비세스 왕의 심판처럼 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 LH 사건 때도 그거 나왔죠. 대장동 사건 등에도 정보를 사전 개발 정보를 알아서 그 정보 격차에 의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들이 정의롭지 못한 거죠. 비윤리적이고 그런 거죠. 아마 공인이 되려면은 기획조정이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기획조정하는 자리에 가서 일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공인은 사익을 일단은 억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것입니다. 20화 형식 시기 잘 생각할 것 전후 80년 견해순회 지지통신 편집국 8월 6일자입니다. 수상은 전후 80년에 해당해 각의 결정에 수반하는 수상담화는 일찌감치 단념.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도 종전기념일인 15일 일본이 항복문서에 조인한 9월 2일의 공표는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단지 수상은 견해의 공표를 아직 찾고 있다. 수상은 견해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전후 50년 담화, 60년 담화, 70년 담화를 근거로 한 다음에 생각하고 싶다라고 말했답니다. 한편 수상은 참여연 선거 패배를 받은 진퇴를 추궁받는 일미 관세 합의에 수반하는 과제에 적절 신속 적확하게 대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합의보다 실행에 옮기는 게 훨씬 어렵다면서 불안에 적확하게 응해가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로 예정되는 양원 의원총회를 향해서는 많은 소리에 진지하게 솔직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런 말들이 오전 6일 오전 히로시마 시 나가쿠에서 기자회견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본인의 70%가 미일 관계는 악화, 40%가 자력으로 방위를, 전후 80년 니폰닷컴 여론조사 전쟁의 기억, 트럼프 2.0 전후로 대미의식의 큰 변화, 물음표가 붙여졌네요. 연령대별로는 60대의 7할강, 70대의 8할강이 나빠졌다라고 대답했다. 반대로 젊은 층에서는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이 변하지 않는다거나 어느 쪽인가 하면 나빠졌다라고 응답해 고령층보다는 악화감이 희미했다. 조사 시기에는 일본에서 참여연 선거가 끝나고 미국이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에 대해 지금까지의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타이밍과 겹친다. 트럼프 씨의 일방적인 강경 자세가 어느 정도 완화된 시기라도 일미 악화가 7할 가까이에 이르렀다는 것은 교섭의 행방이 불투명한 시기라고 한층도 고율이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평화와 안전의 미일 강화는 이제 소수파다. 일본은 향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 미국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한다가 24.7%, 두 번째, 미국 이외의 나라와 제휴한다가 33.7%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던 것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 제휴한다면은 중국밖에 없지 않겠어요? 한국은 아닐 거고
세 번째,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에 41.7%였다. 그것도 그러면 아닌데, 미국이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미국 역량 느끼는 분야 1위는 경제인데 소프트 파워는 약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약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일본의 새로운 스텔스 군함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구매자를 확보했습니다. 매튜료 기자가 인사이더에서 8월 5일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은 새로운 모가비급 호위함을 통해 사상 최대로 규모의 최대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 일본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 개정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미쓰비시 공업의 5,500톤급 모가비급 프리기탐 11척을 구매한다고 호주가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떨어졌네요. 우리나라는 뭐 사전에 떨어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어, 이 일본 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카스 방위협정에 들어가 있는 일본이죠. 수주한 것은 충분히 정치적인 협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친중에 가까웠던 호주였는데 미국의 압력 등등으로 해서 미국 미중 전쟁 관계가 악화되면서 호주가 자연스럽게 연방과 마찬가지로 좀 돌아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 관세 조기인하 요청 악가자와 경제 살리기 미국 입국, 요거 저거 어저께 좀 방송했는데 연달아서 우리나라에서 하루 늦게라기보다는 한 오후 밤에, 아까 8월 6일 오전에 아카자와 외상이 이제 미국을 다시 갔는데 밤에 이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관세 플러스 15%로 매겨질 가능성에 일본의 비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일본 트럼프의 뒤통수 맞았나 관세 협상 내용에 발칵, 이렇게 했는데 좀 죄송하지만은 이게 천박한 제목으로 느껴집니다. 천박해. 김일규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8월 6일 날 일본 상호관세 15% 일괄 아닌 추가, 일본, 미국의 합의와 다른 내용 수정 요구할 것. 5일 미국 정부가 연방광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이 특별 조치가 유럽연합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아카자와 경제 재생상은 일본도 특별조치 대상으로 수정해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8일까지 머물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담할 방침이다. 일본이 특별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한국은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어 기존 관세가 없어서이다. 2012년 3월 12일부터 정식 발효가 됐었죠. 그러니까 전 정권들도 이런 거는 일을 잘 해놓은 거네요. 자관,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우리나라도 수출 주도형이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0%였기 때문에 플러스 15%만 되는 거죠. 일본은 기존 관세의 15%인데 기존 관세가 몇 프로였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되면서 한국 제품이 일본산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2019년 US 재팬 트레이드 어그리트에는 승용차는 2.5%, 우리가 그럼 승용차에 대해서는 2.5% 유리한 거고 트럭은 25%였네요. 트럭만 좀 비싸게 했었네요. 그게 주로 경유를 써서 그런 건지 기계 전자제품 대부분은 무관세였다, 이렇게 챗 GPT가 답변합니다. 모로 마사히로 마스다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미국 관세에 대해 현실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비용 절감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 자르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참 일본도 걱정입니다. 외무상이 바로 날아가서 걱정하는 얼굴로 한미 정상회담 전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이란 의구심 증폭시킨 청와대 대변인 8월 6일자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우리나라 네이버 플랫폼도 좀 사설 이런 것들을 그 좀 앞에 이렇게 노출되도록 하면은 제가 일본판까지 가서 보지를 않을 텐데 말이죠. 영락없는 것은 청와대의 움직임이다. 조현 장관의 발언이 틀림없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조현 장관의 발언은 한중 양국의 일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에 기여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는 거죠. 중국을 향한 변명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은 불법 구조물이나 군사력으로 우리의 서해 주권을 침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내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라고 해도 국가의 주권은 협상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중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의구심이 아니라 그렇게 아예 생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구심을 더욱 부풀려 버리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있네요. 자관 한미 관계가 아주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mRNA 백신 개발 중단. 샹텔리가 타임지에서 8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화요일에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대책 개발에 중점을 둔 연방보건기관 산하에서 mRNA 백신 개발 노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인 로버트 케네디는 저명한 백신 회의론자로인 케네디 주니어는 제가 말을 어떻게 바꿔서 지금 정리했네요. 보건복지부의 발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백신들은 코로나19나 독감과 같은 상기도 감염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케네디는 수년 동안 백신을 포함한 의료 호의 정보를 퍼뜨렸다는 이유로 공중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5월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어린이와 대부분의 성인에게서 연간 코비드19 백신 권장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케네디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백신에 대한 공고사항을 제공하는 위원회의 17명 전원을 은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르다가 뭔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더 강력한 안전기록과 투명한 임상 및 제조 데이터 관행을 갖춘 플랫폼으로 초점을 전환할 것이며 비상 단계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현재 과학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술은 증거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솔루션, 전체 바이러스 백신 및 새로운 플랫폼과 같은 솔루션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것을 발표하는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저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전문가는 인류 문명의 붕괴가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라고 말합니다. 빅터 탱거만이 퓨처리즘에서 8월 5일 날 보도한 걸 가져왔습니다. 5천년 전과 400개 이상의 사회가 붕괴된 것을 분석하는 대대적인 새로운 역사 조사가 우리에게 무례한 각성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례한이라기보다도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적절한 용어는 우리에게 뭐 각별한 각성을 안겨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케임브리지 대학교 실존적 위험 연구센터의 연구원인 루크 캠프는 둠스데이의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문명의 5천년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쾌적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기 종결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나르시즘적이고 사이코패스적인 지도자들, 즉 우리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소규모 오르갈키 과도 정치에 대해 경고. 그는 골리앗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무기와 기타 위협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를 지배한 왕국과 제국을 가리켰습니다. 특정 지역과 인구에 대한 폭력을 사용하여 자원을 독점하려는 한 그룹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들은 불평등과 권력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고 연구자는 주장.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세 남자는 어두운 삼합회의 걷기 버전입니다. 트럼프는 교과서적 나르시스트이고 푸틴은 냉혹한 사이코패스이며 시진핑은 마키아벨리적 조종자로서 중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다만 변형되어 나타날 뿐이라고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격언이라고 할까요? Y 아들이 물려받기 싫대요. 제3자 승계 나서는 중소기업 실패하는 까닭은 김정은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8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기 CEO 고령화, 매각 등 제3자 승계 나서 인수합병 성공하려면 성장성 담보돼야 중소기업의 낮은 회계 투명성과 정보 부족이 실패 요인. 정의석 삼정회계법인 딜자문 담당 전문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제조 기반이라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가 많다며 자녀들이 기업을 승계해 운영하기보다 기업을 매각한 대금을 상속받고 싶어하는 니즈가 높다. 23년간 폐배터리 재활용업을 영위한 C사도 동종업계 중소기업 D사에 매각됐다. 이 폐배터리 재활용업이라고 그러면은 좀 시설을 갖췄을지 모르지만은 아, 참 시작할 때는 다 고물장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문화해가지고 폐배터리 가져다가 그것을 분해해가지고 그 납을 뽑아내고 해서 재생납을 만들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배터리 안에 그 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폐수 처리 시설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런 거를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크게 남는 것도 없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한 M&A 전문가는 PE는 기업을 인수한 후 수익을 개선해 더 높은 가격에 재매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강조. 전략적 투자자 SI도 나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그건 마찬가지다. 성장성을 본다. 정보 격차도 문제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M&A를 처음 겪기 때문에 진행 절차나 방법을 잘 몰라 M&A를 원한다고 해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도 중소기업 M&A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통상 연매출 100억 이하의 중소기업은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를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제조 원가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스루풋 회계로 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 때문에 중소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이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죠. 따라서 이칸 정부한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상속세를 폐지하라. 그래야 그나마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대기업 죽이기 해가지고 돈 뜯어낼 생각하지 말고 규제 강화해서 상속세부터 폐지하라고. 미 특사 박노 푸틴 정권 입장 변함없나? 지지통신 외신부가 8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위드코프 미국 중동 담당 특사는 6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다. 타스 통신이 전했다. 공항에서 드미트리예프 대통령 특별대표의 영접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정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고 러시아에 경고. 기한 전의 위트코프 파견으로 합의를 강요하려는 목적이지만 푸틴 정권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침공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방 언론은 푸틴 씨가 전면 정전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고 전하고 있다. 단지 이 이상 트럼프 씨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다. 로이터 통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 표면적으로라도 양보의 자세를 보일지 어떨지가 초점이다. 비트코프 씨 방문은 4월 25일 이래로 트럼프 정권 발족 이후 다섯 번째, 5월 1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년 만에 직접 회비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해서 찾아갔는데 푸틴이 그렇게 키가 크질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한 눈높이가 맞는 위트코프 씨를 보내는데 약 0.5cm 정도 작으신 분을 선정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주 전술적으로 좋은 인물을 선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휴전 협정을 안 하면은 인도에 러시아 석유 수입 제한 압력을 하는 지금 현재 상태죠. 단독 노조 출신은 사양 한국조선에 도움달라던 미국의 걱정. 문지웅 신유경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8월 6일 날 보도했습니다. 미측 노조 활동 경험 없는 젊은 층 보내달라 요구. 우리 정부는 숙련 5, 60대 파견론이 동상이망. 6일 한미관계에 정통한 서식동에 따르면 1,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이루어지는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조선소 인수 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 정비, 인력 지원 양상 등의 핵심 어젠다로 꼽힌다. 이 중에서 특히 핵심 인력 지원과 양성을 미국 측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20대 청년층이 미국 조선업 부활에 동참해 주길 원한다며 이들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특화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내 조선업계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아니었시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 부모들이 자기는 공장 생활하고 그랬지만은 자식들은 다 대학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처럼 평생 용접이나 하면서 살지 말으라고 다 대학교 보내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조선소에 가가지고 용접하면서 평생을 지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남아 인력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 투입들을 하고 있는데 어, 뭐 미국에 가면은 그 또 미국 생활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돈을 보고 간다 그러면은 또 가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 한국에 조선소 일자리가 비게 되니까 또 일자리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제는 대학 나온 블루카라 시대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 이 화이트 칼라는 그뭐 목표 달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책임의식 이런 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블루 칼라들은 이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하면은 돈을 벌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 방시혁 속히 교육회 조사받을 것 해결에 최선 다하겠다. 이소진 기자가 주간조선에서 보도했습니다. 기업공개 과정 부정 거래 의혹. 급한 작업과 사업 미팅을 잠시 뒤로 하고 조속히 귀국해 당국의 조사 절차에 우선 임하고자 한다.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 시에도 상장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소명했듯이 앞으로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재능과 역량, 나아가 도전 정신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메일을 통해서 방 의장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 있는 쌍업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의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국세청 역시 지난달 하이브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하이브 상반기 결산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20.5%, 1조 2천억을 해가지고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75억 원으로서 34%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4%인데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현대백화점은 영업이익 상승, 홈쇼핑은 하락, 원인이 뭐냐? 이런 거는 실제 그 구체적인 상반기 보고서가 나와서 좀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영업비용 증가 원인은 고려아연의 그 연결인데요. 매출이 상반기 7조 6,582억 원, 40.9% 많이 뛰었는데 영업비용이 43.1%로 더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 금액상으로 16.9%밖에 증가를 안 했고 영업이익률은 1.4% 하락했습니다. 고려엔 개별로 보면은 매출이 4조 8,500억을 해서 27.6%가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28.6%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금액상 20.3%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률은 0.7% 하락했습니다. 어, 그런데 개별로 보면은 두 영업이익률이 11.1%니까 낮은 제조업체로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